사단법인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과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년 학예 연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음소거를 부탁드리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법인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과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생활 SOC RCC가 주관하는 2021년 학예연합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두 사단법인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서울시 주거환경과 이정은입니다. 네, 먼저 본 세미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예연합 세미나는 코로나19로부터 참여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분들을 이곳 현장에 함께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분들과 함께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다양한 논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미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부 세션에서는 세 분의 기조 강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세션은 전문가분들의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이후 더욱 빠르게 변화될 우리 도시에 더 나은 공공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 학예연합 세미나의 그 시작을 사단법인 더 나은 도시디자인 포럼 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 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현 회장님의 개회사로 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화창한 날씨였는데 밖에서 자전거도 타시고 아마 산책도 하시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가슴을 풀어야 할 이런 시간에 이런 공간에 모여서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같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 도시에서 제대로 정착 내리지 못하고 다른 분야의 연계가 부족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전문가들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첫 출발은 저희 오늘 다음 축사를 해주시는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이선 회장님도 오셨는데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에서 스타트되어다가 예산을 조금 마련해서 좀 더 확장해보자는 차원에서 더 나은 도시의 프로그램에도 행사도 하시고 해서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크게 자리가 좀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학교 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리와 논의는 좀 더 확대되고 커지고 그리고 다른 분야와의 끊임없는 융합이 되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 공공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과를 더욱 명확히 해서 향후에 더욱 좋은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저희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재선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강연을 위해서 와주신 전 시흥시 부시장님이셨던 최교동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홍익대학교 이현성 교수님, 그리고 오늘 갑자기 긴급 사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석을 못 하시게 되지만 동영상으로 강연 자료를 보내주신 저희 민영삼 대표님, 그리고 패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강연을 들어주시는 온라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뜻깊은 하루 되시고 오늘 잘 들으시고 내일 훌륭한 토요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재선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석현 회장님은 원고도 안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원고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원래는 지금 그 자료에 보면 회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저도 그거 보고 읽으시겠구나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머릿속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재선입니다. 오늘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학예 세미나에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설계,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과 같은 전문 분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결과물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적인 범주가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문 분야들이 상호 접점해서 서로 만나 협업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러한 추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기구를 한 4년간 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 분야 분들하고 같이 코업도 했고요. 또는 최근에 상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의 도시설계 분야를 총괄하면서 사실은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설계 또는 조경설계와의 분야와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인지하고 있고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도시공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바로 및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설계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었고 기존의 도시설계,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등에서 다루어졌던 도시공간들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디자인 검토와 계획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설계, 조경 또는 경관 이런 관련 분야의 제도와 연계성 또는 협업 방안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들, 그다음에 기존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는 그런 것들의 준공 문제, 또 행정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 공공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인식의 편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개선점들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최되는 본 세미나에서는 도시공간의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전문 분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3만 부를 넘어갔기 때문에 양적인 도시공간의 확대보다는 질적인 도시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선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원고가 없이 능숙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1부 세션 그 첫 번째 강연으로 최계동 전 시흥시청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시에 있어 공공디자인 중요성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문화관광실장도 했고, 경제실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왕부시장이랑 시흥부시장을 했습니다. 제가 제 경력을 왜 이렇게 소개해 드리냐면요.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단계로 올라가면서 가장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자인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제가 나름대로 전공은 안 했지만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다니면서도 항상 다니면서 항상 다닐 때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게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왜 그곳에 살고 싶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 가고 싶을까? 한 그런 도시들은 항상 디자인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한순간에 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과 그리고 역사, 문화랑 같이 어우러져서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이재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간의 문제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는 아마 디자인이 빠져서는 아마 그런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도 아마 제가 전문가로서 디자인 전문가로서 보다기보다는 행정을 하면서 디자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미진할까 이런 측면에 대한 제가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저도 좀 저 전문가님들한테도 그런 좋은 의견도 좀 듣기 위해서 좀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왜 공무원인데 디자인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그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제 공간, 작은 공간, 이 안에서도 이제 공간도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왜 공무원이 그 디자인에 관심을 갖느냐 보면은 행정이 아마 가장 그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일 겁니다. 아마 민간보다 더 디자인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공공시설물과 접하게 됩니다. 도로부터 공원부터 도서관, 미술관, 버스를 타는 그 지하철 모든 공간이 아마 집을 나서는 순간에 공공시설물이랑 그런 거 서비스랑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디자인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디자인 관점에서 이제는
도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디자인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고 싶은 도시에 좀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이런 공공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재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갭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갭이라는 건 결국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생활 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회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많이 걸었다 보면 제가 이제 탄천이라는 곳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탄천이라는 게 이제 용인부터 성남 해가지고 양재천까지 세 개의 도시를 지나고 다니다 보면은 수준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수준의 차이를. 그게 결국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천인데도 각 시민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격차를 받고 있는 거를 이제 모르고 다 삽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러니까 하는데 결국 살기 좋은 도시에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를 좀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종 사회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복지 문제 같은 경우도 돈만 주면 되고 이런 양적인 시대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 20, 30년 후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매 같은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맞추다 틀렸는데요. 이 치매 같은 경우도 요양원을 만들고 아니면은 치매 환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주고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선에서 예전에 끝났지만 치매를 제가 공부하다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고령화 시대라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이나 치매 가족들은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체제다. 그런 치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 매개가 아마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아마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치매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 자체를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칸막이 행정으로 끝나고 장기적이고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왕시장에 있을 때 치매 이제 마을 조성이랑 그중에 그 하나의 단계에서 치매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초기 단계로. 근데 그 치매 카페나 이런 걸 만들면은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도 되게 소극적입니다. 장애인 시설도 아니지만 장애인 시설 같은 거 맡으면 지역에서는 되게 혐오 시설이 됩니다. 자기 부분이면서도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디자인을 잘 해놓고 그렇다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공공기관 안에 치맥박 한번 만들어놨더니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소극적이죠. 부정적이보다 소극적이죠. 근데 한 30대 카페 사장이랑 한번 만났는데 그 자기 공간을 카페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진 계속 쓰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들이 카페 쓰자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걸 가면서. 왜냐면은 이분이 매주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요,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고 물건이 바뀌어요. 뭐냐면은 유리잔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잔으로 바뀌고, 메뉴판이 바뀌어요. 메뉴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노인분, 치매하신 분들이 모르니까 아메리카노는 쓴커피, 라떼는 단커피, 이런 식으로 메뉴도 이제 줄여주고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게 서비스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런 게 협업이구나. 그러면서 또 마을 주민들도 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또 같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을 모르니까 우리 번호서 1, 2, 3 해가지고 체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배려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걷고 싶은 도시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지난번에 4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랑 부산시 보면은 15분 도시라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전제가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전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5분 도시를 합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서도 스마트 도시, 15분 도시,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다 보고, 또 생태도시 이런 걸 도시 얻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낭도시로 마찬가지예요. 얻는다는 생각도 길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얻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겪고 있는 인도, 도로 표지판, 그리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이런 기본 요소가 갖추어 놔야만이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가는 15분 도시나 스마트 도시나 컴팩트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설만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 디자인의 측면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측면입니다. 결국은 행정이 제일 이제 정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시흥에서 이제 부시장에 가보니까 시와 산단이 있습니다. 진짜 몇만 개 이제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이제 제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 결국은 제조업이랑 ICT랑 디자인이 저는 만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또 판교를 하는 ICT가 만나는데 ICT, 또 디자인은 디자인, 따로따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서 좀 디자인적인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시 정책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이제 도시를 다니다 보면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특징이 없습니다. 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개발 시대에 똑같은 저기를 공급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도시들이 시장 군수들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나 뭐 만들자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하나 상징적인 거 뭐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것 이런 것밖에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놓고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CI 같은 거 이제 로고 만들고 하면서 도시 정체성을 찾습니다. 근데 도시 정체성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도로, 공원, 미술관, 버스 쉘터 등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정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런 도시 경쟁력도 생기고 시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긍심도 생기는데 저희 행정에서 대부분 저희 하나는 이제 CI나 로고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도시의 정체성을 내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행정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공공성 회복입니다. 신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도서관을 제가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보면은 이 공공기관이 사유화 공간으로 사적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독서실 개인 독서실화되어 있는 거죠. 공공성을 이제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수희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그 책을 훔쳐갈까봐 또 그 책 훔쳐가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공공 공간이고 시민의 공간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감시의 공간이 CCTV 다 감시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그 문광국장 했을 때 그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관장에서 박영숙 관장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그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에 보면은 광교중앙역이랑 공천역이랑 그 정자역에 세 곳에 경기도 서재를 만들었어요. 신분당선은 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공간을 좀 빌려가지고 거기다 만들었는데 거기 만든 건 뭐냐면은 책도 뭐 마음대로 빌려가고 다시 가져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사적 공간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을 훔쳐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시민은 신뢰합니다. 시민들은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게 문화의 공간이고 신뢰의 공간으로 사적 공간이 그 공적 영역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책 한 권이랑 뭐 탁자 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기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시민이 이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공공성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이제 소통의 시대다. 참여와 아까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협업하고 하는 게 아마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아마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또 혁신하고 또 생태 뭐 이런 환경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를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디자인 요소가 빠지면은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요구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우리 도시 모습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도시 모습은 과연 이런 시대적인 가치랑 그런 걸 담고 있느냐 한번 보면은 저는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이제 저기 도시에 이제 수장들이 시장분들 되면은 사람이 무서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말은. 근데 이제 대부분 도로는 열심히 넓히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인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뭐를 시설물 해더라도 인도에다가 설치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선이 되는 도시. 그리고 두 사람 아이들이 둘이서 걷고 가면서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도로도 인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주차를 하고 오면서도 자동차 중심 이면 도로도 다 사람 중심보다는 자동차. 간판도 어지럽고 도시 미관도 설치하고 그림은 제가 잠깐 한번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들이 뭐 인도를 점령하고 또 인도에 뭐 볼라드, 신호드, 뭐 숨이 막힐 정도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면은 나무를 심었는데 인도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저기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될지 참 막막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 보면은 저기 이제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교통섬의 역할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건널목 할 수 있도록 거기 교통섬에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저렇게 교통섬에다가 그냥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거기 서 있는지를 자체를 모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려도 안 돼 있고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 우리의 도시의 모습인 거죠. 제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디자인에 대한 가치과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은 디자인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정말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무원 편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게 공무원한테 제일 편합니다. 그냥 공간 새로 마련하는 고민 없이 그냥 인도에다가 막 설치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 하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보면서도 그 잘된 공간은 생태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관리하기 편해지려면 그 하천은 그냥 시멘트를 딱 해놓으면 불도 안 나죠. 뭐 얼마나 관리하기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급자 편의주의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참여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중앙정부랑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이랑 이런 거버넌스가 되게 부족하죠. 통해 부분이나 그리고 배우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디자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보면서 일부는 제가 시도도 해봤고 좀 고민도 많이 해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생태 디자인 철학부터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은 뭐 사람을 위한 거, 자연을 위한 거지만 결국 모든 걸 이제 집행할 때 보면은 사람보다는 자동차랑 개발적으로 더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나서 새로 짓는 신도시 개발이나 뭐 이런 중심으로 가죠. 물론 신도시 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 때 하지만 모든 도시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다획일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 좀 도시에서 차도를 좀 줄이고 인도랑 요즘에 또 공유 모빌리티 사회가 오고 자율주행차가 하고 로봇이 오고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게 더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이제 시민과 이제 전문가 참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사업을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하면은 그것도 아무리 좋은 게 만들어도 끝이 되더라고요. 결국 지속 가능하려면은 시민이 참여해야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시장 구조가 바뀔 때마다 막 정책이 바뀌는데 결국은 시민이 그 중심이 되고 참여가 되면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정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제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친일 마을 만들어도 모델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 세팅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근데 다 틀리거든요. 한 도시에서도 이쪽에는 아주 도심돼 있고 여기는 진짜 읍도 남양시가 읍면 아주 시골 같은 데다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게 만듭니다. 안 만들면 또 뭐 날 이제 뭐 돈 내 안 내주겠다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해 마을이면 친해 마을 만들고 그 도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획일성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산의 측면이고 그 공간의 측면이고 모든 측면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다양성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말은 그렇지만 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문가와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하더라도 이제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좀 지역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 스쿨인데요. 뭐 시험 볼 때도 저도 그랬지만 뭐 행정법, 행정학, 정책학 뭐 이런 거는 배웠는데 솔직히 그보다 요즘엔 더 중요한 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법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디자인 싱킹이라고 좀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은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러니까 프로블럼 앤 솔루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Q&A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블럼 앤 솔루션의 방식으로 문제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게끔 결국 디자인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인데요. 결국 공공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디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오늘도 이제 보면 여기서 수원이랑 서울에서 오셨는데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근무해보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보면 디자인 부서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예전에는 기획실에 이제 총괄적인 위치에서 디자인을 팀을 하다가 이제 도시주택실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 분야가 좀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과 단위에다가 또 팀 단위로 또 격화되고 디자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역할도 보면은 책 표지 디자인 하는 거 맡겨주고 팜플렛 만든 거 이런 거 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저도 답답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는 부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위해서는 좀 그 디자인 전문가가 모든 정책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도시 공간에 대한 지역적인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하든 일자리 정책을 하든 모든 정책할 때 디자인 관점,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질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 디자인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 한번 가봤는데 한 7, 8년 전에 가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시장이 가장 많은 워딩을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명의 디자이너가 자문위원이 있어가지고 모든 정책을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으면 정책화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이 사람들이 걸러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자인 센터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시화산단에 가보면은 기술은 좋은데 디자인이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이상 정도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디자이너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경제실장으로 있으면서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이나 뭐 다 가봤지만 외국계 기업을 방문했는데 공간 자체나 모든 자체가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어느 쪽 이동하는 것부터 효율과 안전과 그리고 그런 배려하는 게 그 공간 자체가 다 디자인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세이브되고 안전 문제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물건의 디자인이 아니라 기업의 공간에서 노동 조건도 정말 좋아지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중소기업들은 해결을 못하니까 공공 기업 디자인 센터를 좀 만들어서 좀 만들어주면은 일자리나 기업들을 위해서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비우자 도시를. 제가 좀 전에 맞지만 좀 빼기만 해도 도시는 깨끗해지고 나이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랬습니다. 디자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뺐으면.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좀 빼는 거 아닌가. 우리 나라는 너무 특히 도시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갖춰져 있는. 좀 빼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제가 시흥에 있을 때도 한 번 이제 오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왜 그거를 진짜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저도 이제 바로 시흥구시흥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오거리인데 제 신호등이 어딘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쉬어봤어요. 그 오거리에 그 지주를 한 3-40km. 그래서 제가 큰 통합지주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예산도 물론 보고 바꿀 땐 돈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세팅돼 있으면은 예산 절감도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게요. 도시공사가 하는 거, LH가 하는 거, 뭐 어느 공사가 하는 거, 민간이 하는 거, 그때마다 지주가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도시에 도시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은 도시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 펀 되게 많이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도로에 서 있는 시설물도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후진 거 좀 하지 말고 정말 세련되고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고 그리고 진짜 가구 개념으로 그 정도 되고 또 가구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겠지만 버스 쉘터나 저기 뭐 거리는 그 저기 뭐죠 벤치나 뭐 이런 거 닦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먼지 쌓인 대로 쌓이고 거기서 음료수 먹으면 음료수 흘린 대로 그냥 가 있고. 근데 정말 잘 된 도시들은요 계속 그거 닦고 다닙니다. 그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하나하나. 그런 정성이 담겨야만이 도시가 디자인 도시가 되지 않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정도 맞췄네요. 저도 이제 공무원 하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보면은 정말 행정서식 작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은행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서류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작성을 안 합니다. 그 은행이 필요할 때문에 자기가 정보를 다 자기 있는 걸 끌어서 막아가지고 뭐 사인만 하라고 막 거기다 사인만 하자면은 탭 같은 데다 그냥 사인만 하고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행정 서식부터 우리가 주민들이 바로 만나는 접점에 있는 것부터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고, 수년 전에 이제 정기 그 용 고지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내가 전달보다 얼마나 썼느냐 뭐 이런 것만 해서 저들도 많이 썼구나 뭐 이러면서 좀 줄여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와 클라우드 시대인데 좀 그런 소식부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듣고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계동 부시장님의 강연을 통해 도시와 시민의 삶을 위한 공공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시사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계동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 디자인을 접근하고 분석하신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뜬구름을 향한 보다 많은 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현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새 강연의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지역 혁신이라는 주제로 민영삼 더 DNA 대표님의 강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험 디자인 전문회사 더 DNA를 운영하고 있는 민영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지역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창업을 해서 디지털 분야의 UI, UX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 조사, 또 경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공 디자인 영역까지 진화하고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개별 단위의 디자인보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목차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 분야에 접목했을 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소개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 디자인과 항상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과 선,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점을 전통적인 개별 단위의 디자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맥락을 가지고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맥락이 있다는 것은 영화에서의 한 장면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상황이 구성되는 시퀀스의 개념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면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은 작게는 실내 공간에서부터 특정한 길 또는 지역이나 크게는 도시 규모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특정한 영역에서 터치포인트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의도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과 사물 또 공간이 복합적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도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되지 않은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험이라는 영역을 의도된 경험으로 제공하고 목적한 감정과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물, 공간, 상황을 의도된 인터랙션으로 연출하는 역할을 디자이너가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조형적인 신미성을 주로 다루던 디자인의 영역에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또 새롭게 관계를 정의하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역할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또 물론 전통적인 디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또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만큼 생활의 다양성도 풍부해지고 고도화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흐름까지는 아니어도 국내의 전후 국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후 경공업으로 시작한 산업경제에서부터 90년대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과 또 IMF 이후에 서비스 산업의 발전 단계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각 산업의 단계에서 디자인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씩 진화를 해왔습니다. 디자인의 중요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의 가치는 계속 중요합니다. 또 다른 가치들이 생겨난 것이며 다양해진 것이겠죠. 각각의 또 영역들은 고도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학문이나 분야가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나 또 서비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비스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서비스의 모든 요소를 정량화 또 숫자로 정의합니다. 서비스 마케팅은 역시 시장 규모나 또 비용, 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바라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역을 디자인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학회의 전신인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에서 2012년도에 정의했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유무형의 요소와 경로를 디자인을 통해서 실체화하여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그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속성으로 조사와 분석, 또 코워킹이나 코크리에이션, 또 시각화, 실체화, 또 이해관계자의 경험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속성과 잘 맞아졌던 것이 공공행정 분야의 혁신이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공공행정 영역이 더 강하게 부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반의 디자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은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서비스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공공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공공행정 영역으로 내용을 바꾸어 정의를 내린다면
보시는 아래와 같은 노란 박스에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행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 혜택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유럽에서 먼저 연구가 되어졌으며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면서 발전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에서 체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확산과 수렴의 개념을 잘 표현하면서 4개의 과정을 심볼릭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4D 프로세스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탐색, 정의, 개발,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제 4D 프로세스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전문 회사들의 방법론들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대부분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사의 속성들이 반영된 프로세스로 정의된 내용들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잘 정리를 해두고 있으며 국민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마련된 툴킷들도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시는 사례에서처럼 고정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형태가 아니라 좀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아닌 트리플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더블 다이아몬드보다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 띵킹 워크숍은 짧은 시간 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화해 놓은 것입니다. 직역하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디자인 사고이지만 디자인적인 사고 방법이나 디자이너의 사고법 또 파파고에서처럼 사고력을 기르다로 번역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처음 이야기한 로저 마튼 교수님은 그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전 13년 정도는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그 모니터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아서 전략, 디자인, 통합적 사고 분야의 많은 컨설팅을 수행한 분입니다. 꼭 디자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혁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언급된 분이고 또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가 혁신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디자인 싱킹 과정이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디자인과 디자인 싱킹, 또 디자인 싱킹과 혁신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 싱킹은 직관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중간에 디자인 띵킹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개념적으로는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야나 문제의 속성이 어디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일 것입니다. 흔히 잔해와 운해를 구분해 이야기하는 것도 역동적 사교작용을 활발하게 할수록 창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는 디스쿨이 있는데 여기서 체계화해 놓은 모형입니다. 바로 5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도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디자인 기업이 혁신을 위해 해당 과제를 풀어갈 때 사용자 또는 공공에서의 시민과 주민의 관점에서 이해와 공감, 문제의 새로운 정의, 아이디어 개발과 디자인, 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보기를 통한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혁신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혁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방향에 맞는지가 중요하고, 방향이 맞다면 작은 개선들을 통해서 혁신의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큐드럼을 만든 것은 한스 핸드릭스 형제입니다. 한스 핸드릭스는 건축가인데 큐드럼을 이미 1963년에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례입니다. 당시 큐드럼은 이제 적정 기술 측면에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디자인이었고요. 그 뒤에 나온 라이프 스트로이나 2008년에 등장한 아쿠아덕트 같은 제품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어려운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겠죠. 네, 아쿠아덕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더러운 물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또 정화된 물로 바뀌는 것으로 바뀌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더러운 물을 넣고 학교를 다녀오게 되면 이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체가 없는 것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기차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기차 여행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차 여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부합하는 과정에서의 요소들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탄다는 것은 10개의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이나 시퀀스의 개념과 같이 하나의 경험 단위에 대한 디자인이 선행되고 그 경험의 영역 내에서 펼쳐지는 많은 개별적인 디자인이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과정을 그 비포, 인 더 미들, 또 애프터의 단계로 나누어 보면서 세분화시켜 본다면 좀 더 서비스 디자인을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많은 혁신적인 것들이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창의적 사고나 혁신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코닥은 사진기를 만들었지만 사진을 찍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것이 사진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기를 만들고 찍고 현상과 인화를 통해서 사진 산업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 창의적인 발명가의 대명사인 에디슨은 축음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에디슨 레코드를 통해서 음악 시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MP3 시장에서도 또 한 번에 온라인 음악 시장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킨 애플의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혁신을 주도했던 그들은 제품이 아닌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고 또 산업을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story of a small village in northeast Japan, Inakadate. The village, famous for rice, was struggling with an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 along with drop-in sales, since Japanese eating habits have shifted away from rice toward a more westernized food. Nevertheless, the village's main income source remains rice, so a new project was launched to save the village by shining a new light on its rice production. Rice Gold. By planting different colors of rice, we created huge art pictures in our rice field. We then developed a new technology called Rice Gold.
It reads the rice out like a QR code and drives traffic to EC sites. The rice harvested there would home delivered directly. It was acceptable to the visitors because Japanese consumers use its QR code daily. Rice Code transformed a scene that people naturally want to photograph into a brand new selling place. Purchases can also be made from posters or images shared on Facebook. This new project was mentioned and shared on many blogs and news sites. As a result, visitors increased 30 times the population of the village and sales jumped dramatically. The power of rice revitalized the village again. This movement even moved the government to build a special train station for the visitors. Field, the oldest outdoor creative, is now the newest. Rice Code. 네, 방금 보신 동영상은 그 일본의 이나카다테라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본의 하쿠호도라고 하는 이제 광고 회사가 2014년에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광고 회사가 우리나라 농협과 같은 지역의 조직과 함께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가 이후에 또 다른 시도로 이어지고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기술 칼라 색이 있는 쌀은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IT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피지컬 에비던스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의 각각의 과정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디자인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이나 또 서비스 매뉴얼과 같은 과정이나 서비스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픽 디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경험의 단위들을 이렇게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용자의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CX라고 고객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고객의 경험 전반에 이 네모박스 안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 유저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직접 인터랙션이 있게 되는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얘기한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백스테이지라고 얘기하게 되겠고요. 이런 백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고민을 하는 영역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영역이 있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론트 스테이지의 과정이 이제 비포, 인더 미들, 애프터 이렇게 전중 후 과정이 있겠고요. 그 뒷부분에 실제로 사용자, 고객들이 접하지 않는 이제 백스테이지의 영역과 서포트 프로세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능적인 디자인 영역까지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들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영역들이 이제 공공 디자인 영역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영역에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미 현상이 있고 문제가 정의되어져 있는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9대 사회 문제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5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이 추진 전략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또 모든 일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셜 측면이 되겠고요.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생활의 안전을 위한 거거나 유니버셜 같은 요소들은 정말 중요한 또 꼭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또 편의를 위한 부분은 기능적인 요소가 되겠고, 또 품격을 높이는 부분들은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 단계에서는 다 필요한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도시 또는 각각의 지역의 상황에 맞는 아마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 영역들과 단계에 적합한 디자인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도시의 진화 방향과 이 디자인의 진화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와 같이 결핍 욕구와 같은 저위 욕구에서 무형의 성장 욕구와 같은 고위 욕구로 현대인들이 욕구가 다변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유형의 영역에서 무형의 영역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옮겨갈 때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 디자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본질과 그 이용자의 가치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창의성이라는 또는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 디자인인 것이 꼭 새로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보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사례들이 이미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기술들을 다르게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듯이 말입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의 가치적인 심미적인 가치인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역의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 혁신의 방법으로 잠깐 동안 말씀드린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띵킹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글귀는 이제 공자님의 글귀라고 합니다. 공자님의 글귀처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지역의 많은 혁신 사례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텐데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가서 보시고 또 정말 가능하다라면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거나 디자인 띵킹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해보신다면 조금 더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있지 못해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이메일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류 역사 이래 베이비 부머 시대부터 X, Y, Z를 넘어서 알파 세대까지 5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실로 다양한 관점과 접근이 요구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의 진화와 함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다양한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디자이너의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신 민영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 분의 강연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에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예연합 세미나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를 위해 좌장에는 원세용 청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청주대학교 원세용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또 우리
요즘에 여러 가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연 주식회사 디자인 팩토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웅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윤경 수원시청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미정 강남구청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하신 세 분들께서 우리 그 주제에 맞게 분야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계동 그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디자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현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디자인 계획에 관련된 법규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민영삼 대표님께서는 그 특히 디자인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약 한 7분 정도에 한 분씩 먼저 토론을 듣고 나중에 혹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 받으신 분부터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팩토리의 황규현입니다. 우선 오늘 그 세 분이 그 강의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좀 좋게 들었고요. 첫 번째로 우선은 행정가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라든지 행태에 대한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갖고 좀 행정과 디자인을 같이 접목해서 접근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저희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지능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2016년도에 법이 생기고 나서 국가지능계획에 따라서 기본 방향들이 있고 이 기본 방향들을 토대로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이제 지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갖는 그런 지능계획도 있지만 굉장히 좀 획일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디자이너들이 아니면 같이 하는 행정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아니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들이 너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공 디자이너들이 좀 더 노력하고 행정가들이 같이 노력해서 좀 확장시키고 다양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좀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버넌스라든지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을 저희 디자인에 적용할 때 지금 거의 구도심 위주의 지금 그 구도심이라든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신도시에 대한 그런 서비스와 거버넌스에 대한 방법론들은 아직 좀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약간을 아까 그 민영산 대표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다양한 방법으로서 바꿔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도시 택지 개발이 일어날 때 이런 방법론들을 어떻게 같이 좀 개선해서 같이 적용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 디자인, 디자인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전통적인 그런 그 학문에서 국한되지 않고 탈 영역화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협업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도시와 공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같이 양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산업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공공 디자이너들이 신입 공공 디자이너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뭐 10년 차 이하의 디자이너들을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업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홍보와 아니면 그런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산업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무에 지금 이제 계신 분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행정에서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해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공공 디자인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역시 이 진흥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서의 그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 진흥 계획에도 있지만 이 그 인력 양성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웅구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 전통 토종처럼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하여튼 이 토론회 자리 오늘 이현성 대표하고 우리 민영삼 대표님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이라서 이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미 짐작을 해오던 반인데요. 인상이 가장 깊었던 우리 최계동 전 부시장님 말씀 또한 이현성 대표나 민영삼 대표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공의 책임,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얘기하는 거죠. 디자인을 통해 그 가치를 증대해 갖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만들자. 정부 주도형의 일시적인 어떤 현수막만 들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월급을 주고 뭐 취업률 통계 잡히는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현승 대표도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이현승 대표 얘기 들으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심사 또 평가 자문위로 많이 가는데 책의 내용, 뭐 법의 내용, 또 조례의 내용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 않나, 또 너무 자르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정말 그 인공지능과 자동화 이 시대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이 도전이 새로운 일자리 찾는 가장 키워드인데, 하여튼 앞으로 오늘 들은 그 이런 토론의 주옥 같은 토론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심리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원회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시장님 내용 중에서 아주 공감을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진짜 우리가 통합 지주, 통합 가로등 뭐 이거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의뢰를 받아갖고 73평짜리 서초구에 이제 한 부지를 이게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제 모든 내용이 좋아요. 그 위치적인 조건, 입지 조건, 어떤 가성비 좋은데, 근데 그집 앞에 이 가로등이 3개가 서 있어요. 하나는 교통 표시, 그다음에 안전의 어떤 카메라, 또 하나는 통신, 이 3개가 서 있는데, 이 업체물을 보니까 이게 하나당 옮기는데 750에서 1000입니다. 뭐 3개면 비용적으로 엄청나죠. 그게 어떻게 해서 전북 방향에 앞으로 들어갈 자리에 약 80cm 내지 1m 간격에 그렇게 세워져 있을까? 그걸 왜 특정한 구를 말씀드려서 뭐 그쪽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특정한 강남의 군대, 강남구 아닙니다. 네. 디자인으로 상당히 모범적이고, 또 우리 그 부청장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상당히 관심이 있어갖고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 국무총리상 대통령상도 받고 있는 지자체인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은 그분을 몰랐을 텐데 정부 방향의 입구에 그게 세 개에 연달아서 이 80cm 내지 이 간격으로 보면 2m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클 텐데 하여튼 그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할 점이 많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도시설계학회 회장님, 또 포럼의 회장님, 부시장님도 이렇게 토목 분야가 너무 차지한 비중이 크다 건축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토목을 자꾸 정책에서 SOC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표를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사업이 워낙 굵직굵직하죠. 어디 가덕도도 20조고 웬만하면 조 단위죠. 우리는 건축은 그거 10분의 1이고 또 디자인은 몇 분의 1이고 나중에 혹시 이건 뒷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이 나왔어도 아십니다만 최정부 시장이 너무 참 올바르고 이 소명감과 사명이 이렇게 고두신 분이 대부분 보면 뭡니까 그 정치에서 어떤 자기 선거구 뭐라 할까요 같이 캠프했던 분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 낙하산으로 많이 가셔고 비전문가가 참 그런 좀 안타까운 거 많은데 좀 이런 소명감과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 좀 정치색이 덜하신 분이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영선 대표가 제가 앞으로 디자인 컨설팅에 대해서 좀 보고서 쓸 거가 있는데 소소한 거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유효이나 뭐 자문 컨설팅이 어떤 체계 기준 내용을 보고 규제나 내용 법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아이디어 그 뚜렷뻥에 제가 모 대학의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줘야 되는데 기존의 내용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제시한 내용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써먹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 해결, 창의성, 이 세 분 다 좋은 말씀을 오늘 제가 주옥같이 듣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게 문제고 이게 개별 부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 거시적인 어떤 도시설계 학회와 우리 포럼과 오늘 비록 정치로 소통이 잘 안 되지만 우리 학회는 이 소통이 앞으로 보이니까 또한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요. 너무 제가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결론을 많이 내주면 기회에 말씀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이렇게 공공 디자인의 진행 계획인데 요 주제에 맞게 뭐 행정, 학계, 실무의 공통점들 이런 것들을 잘 오늘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 자문위원을 열심히 잘 하시겠다 이런 의지도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C 위주의 국가 사업에서 그 전문가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 분야별 이런 연합 포럼이나 이렇게 연계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윤경 수원시청 팀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디자인 지원 팀장 황윤경입니다. 여기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 잘 들었고요. 이런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한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과 연계해서 공공디자인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느꼈고요. 저희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도시계획과 그 기초적인 부분과 비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수원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많은 고민에 대한 사항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도시 공간에서 공공 디자인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수원시는 왜 도시 디자인 단이라는 조직과 인원을 충원을 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수원시 공공진흥계획에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디자인 사업 자체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행정 절차 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조직 내 도시 디자인단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실 공공디자인 정책은 법을 재개정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협의나 심의 그리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이제 행정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디자인 협의를 하긴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반영이 되지 않거나 또는 관련 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국가진흥정책의 5가지 주요 전략 중에 기초행정 분야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추진 중이고 진흥계획에도 반영할 디자인 중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은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효과적인 디자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디자인 협의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설계 발주 시에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는데 디자인 협의를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심사 때 협조나 각종 보고회, 그다음에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수원시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좀 더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사업부서와의 파트너십 등을 부각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디자인이 개입이 되면 이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그런 내부적인 불만 같은 게 사실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왜 우리 부서만 하느냐 등의 이제 내부 불만 사항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사전 미팅을 통해 컨설팅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 행정 절차는 디자인 담당자 협조를 반드시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디자인 조직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디자인 담당자가 결정되고 사업 부서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편하게 디자인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디자인 담당자가 역할이 커지는데요. 각 디자인 담당자는 필요시 직접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고 용역사를 컨설팅하고 보고사항 등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수원시 디자인 조직과 디자인 담당자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구체적인 역할과 총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 이것이 공공디자인을 각 분야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진흥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법은 디자인 부서나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이제 사업 초기 단계라서 갈 길이 멀고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듬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진흥계획의 중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실무 담당자답게 수원시의 사례들 지금 이제 이런 공공 디자인을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적용 방법을 시스템화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일정 기간 동안 협의 이렇게 진행하신 내용을 그 사례로 한번 우리 포럼에서 발표를 해 주시는 것도 뭐 좋은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바탕이 돼야 이 진흥계획의 내용들이 어떻게 수정 보완이 필요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정 강남구청 팀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공공디자인팀 팀장 이미정입니다. 사실 이제 수원시 발표를 들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보다는 좀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출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 디자인 팀이나 이런 조직이 갖춰진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진흥 계획도 재작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은 조금 늦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흥 계획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이드 위주의 진흥 계획에서는 사실 좀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의 지역을 거점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강남구의 전체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디자인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스팟을 지정을 했고요. 그것을 한 30개 정도 30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지를 기준으로 공공 디자인 사업을 일으킨다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그런 방향이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출발은 늦었지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가 조직이 되고 나서 진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 디자인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 모델로 제시된 건 이제 30개가 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전 부서 모두 다 그 진행하는 사업률을 봤을 때는 제시된 사업의 한 50% 이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 내에서도 그 30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좀 지원이나 지원이 지금 받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그 공공 디자인 업무, 공공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가 지금 사실 저희 팀이나 과에 가장 좀 진행 계획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 계획을 이제 추가적으로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문제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진행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이드 위주라거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디자인 사업 위주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사실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 계획이 접근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강남구 계획도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아까 이현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들이 실행하기 위한 지금 수원시에서 지금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진행 계획 그 내용을 다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프로세스에 담겨져서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진행 계획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러니까 진행계획 공공 디자인이라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디자인 대상 사업이 사실 다른 부서랑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도대체 공공 디자인 파트에서 대상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찾은 방법적인 부분은 아까 뭐 서비스 디자인 언급도 해주셨지만 리빙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지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빙랩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 이제 디자인 공공 디자인 쪽에서 주민 참여 방식으로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한 해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한번 시도를 했고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 나온 설계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화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리빙랩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책임을 질 부서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디자인 부서가 거기에 연계돼서 가져갈 때 과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주민의 그런 아이디어를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는 그 노하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찾은 방법은 그런 방법이고요. 앞으로 그 방법, 그런 리빙랩적인 디자인 개발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저희가 계속 이 디자인, 공공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기존에도 그렇고 가이드 방식으로 되고 가이드 방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진행 계획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저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량이나 그 안목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이현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새로운 방법의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진행 계획을 추진하는 그 전담 부서의 전문가들이 과연 그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진행 계획에서는 한번 짚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도 진행 계획에 같이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 전문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계획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좀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 강남구가 예산도 제일 많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잘 할 것 같은데 네, 좀 수원시하고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수원시가 그동안 특히 이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청주시하고 좀 이렇게 같이 그 협업을 했던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동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참고하실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네 분의 토론을 좀 들어봤고요. 네, 잠시만요. 저도 오늘 요거 들으면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수원시 강남구에서 공통적으로 말씀 이제 해주셨던 분들이 실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거버넌스의 참여라든지 주민 참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한 9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주민 참여의 강조성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도 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지금 청주에서 그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보면 참여를 하는 방법은 좋은데 사실은 그 구체적 방법론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민영삼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방법들 중에서 사실은 디자이너 개인이 창의성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특히 이 집단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결정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사실은 진행계획에 담기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 우리 특히 포럼에서 좀 방법론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건축서비스진흥법의 어떤 법적인 체계하고 우리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의 이런 법적인 체계를 보면 사실은 주요 요소 항목들은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께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네, 여기 우리 질문이 아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 하나를 좀 우리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공공 디자인과 도시계획의 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파리 15분 도시 공모전의 1분 수상작에서 믹스드 랜드 유징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우리 저기 이현성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여기 네, 이현성 교수님께서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 내용이 뭐 전문가께서 하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15분 도시 개념은 사실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워지자라는 어떤 이제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15분이면 아마 이제 보행 거리로 이제 1.2km 정도 되고 뭐 우리 가까이 있는 가로수길에서 강남역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계획 시설, 그러니까 우리 근린주구에 있던 그런 시설도 좀 직접 해가지고 이제 보행에서 보행 중심으로 가자. 특히 그 과정에서는 자전거 길까지 좀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재선 도시설계학 회장님이랑 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획시설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노인 놀이터라는 게 지금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서 만든다고 해도 실용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의 관점도 사실은 저 15분의 개념과 15분 도시 계획을 보면 거기 뭐 바람 쐬기, 장보기, 뭐 일하기, 뭐 친구 만나기 막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뜬구름 잡는 얘기 되게 많아요. 15분이라는 그 영역 안에 살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것을 결국 실현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금은 반영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노인 놀이터든 아니면 아까 15분 도시와 관련된 개인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 그 계획, 도시계획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모델이 아직은 그 검단 신도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러한 디자인 영역과 계획 영역이 어우러지는 모델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이런 그 포럼에서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또 아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통점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학회장님도 또 원 교수님도 이렇게 들어주셨으니 계획의 대가들이시잖아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확산돼 가서 좋은 모델이 우리 한국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4시 30분까지 계획했는데 딱 한 2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디자인 진흥 계획도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또 우리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저희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도 앞으로 이런 세미나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공공 디자인의 발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우리 적용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실 두 분께서 이제 민영상 대표님 오늘 발표해 주실 한번 아까 말씀하셨고 저희 최기동 부시장님 오늘 정말 힘겨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새로운 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생각으로 만나는 게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이 소통을 하느냐가 결국은 디자인의 중요성인데 실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느낀 게 하나의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오히려 그 위에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섭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의미의 간섭을 해야지 내 사업을 만들겠다. 내 사업을 다른 부서랑 어떻게 차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힘겨운 자리를 해주신 저희 한국도시설계학 회장님이신 이재성 교수님께는 예, 오늘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직과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분야에서 있으면서 서로가 발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하고 공공디자인 분야의 융합 협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도시를 만들건 재생을 하건 그 체계가 수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에 대한 이해나 같은 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저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야지만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을 이해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의 어떤 과정과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자극적으로 느낀 것들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체계화시켰다는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어떤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텍스트나 이런 걸로다가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계신 분들이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직과 체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가 지금 잘 모르고 또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곧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럼 오늘 같은 세미나들을 통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높여가는 그러한 초석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고 읽으실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 봐주신 우리 이정원 서울청 주무관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해 주시라고 고생해 주신 저희 더노시 포럼의 스태프, 저희 이유준 대표님부터 저희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